해결해 봅시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7의 1단원은 문제 해결의 길잡이, 두 번째는 함께 웃는 협상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누구와 상관이 없으니까 뭐 협상해 본 적 있어요? 최근에? 협상이요? 네.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 확인해 봅시다. 해결해 봅시다. 문제 해결의 길잡이, 로봇 시대의 인간의 일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여기 인공지능 시대에 제기되는 설명 문제인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해 봅니다. 라는 것.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뭐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뭐 보통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너무 인간 같다.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저 기계와는 다른 인간의 본질은 뭘까? 라는 걸 계속 궁금해하지 않을까? 다른 개체나 뭐 동물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뭐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걸까? 그쵸? 두 번째, 그럼 고민해 보는 거지. 함께 웃는 협상, 협상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추모공원 건립을 할 거예요. 추모공원 뭐예요? 이렇게 화장장도 있고 무덤도 있고 거기를 뭐 공원처럼 만든다라는 건데, 당신 집 옆에 공터에 이런 거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싫어요. 그렇죠. 근데 이 추모공원이 필요하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아무리 내가 뺐어도 여기 생길 것 같아. 그냥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협상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주변의 갈등 상황을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 단원을 배운 후 얻고 싶은 게 뭔지 패스. 관련된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보서 읽어봅시다. 패스. 문제 해결의 길잡이. 여기는 뭐 딱히 볼 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 96쪽.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 무슨 말이에요? 독서를 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이거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 독서 해본 적 있어요? 있다고 해줘 그냥. 네. 좋았어. 독서의 일반적인 행위는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고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문제 해결 행위로서의 독서가 중요하다. 문제가 있었을 때 독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 좋아요. 이거지. 끝. 2번 문제. 2번. 문제 해결의 길잡이로서의 독서. 독자는 녹화되고 있지? 독서를 통해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능숙한 독자는 글을 읽고 독서 목적을 고려해서 글의 내용을 종합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쓴이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사회 문제에 적용해보거나 글쓴이 생각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은 요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독서가 필요하다. 글 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떨어지지 않겠도록. 이런 거. 창의적 독서의 두 가지 목적. 도대체 독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하냐? 독서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책 읽을만 하네. 글쓴이의 생각과 주장을 비판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결국엔 책 읽어주세요지. 문제가 있을 땐 어떻게 하라? 책을 읽고 독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아요. 이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의 방법. 첫 번째, 다짜고짜 비판하고 내면화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글 쓴 사람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비판하고 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논설문이래요. 논설문은 어떤 글이에요? 설명하는 거? 침착히 설명하는 설.
논설문은 무엇을 통해서? 주- 주장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 설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시사적이에요. 그렇지. 최근 들어서 할 수 있는 얘기지. 로봇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다. 설명을 해주고 해설을 해준 다음에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주장하는 글이다. 처음 중간 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대요. 문제를 제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처음 중간 글 어느 부분에 있을까? 중간? 처음에 있어요. 문제를 먼저 얘기해주고 문제를 분석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이 나올 거니까 이게 문제예요 라는 얘기는 처음에 해야 되지. 인공지능 시대에 던져진 과제를 로봇과 인간에 대한 것으로 구분해 줍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로봇은 로봇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인류 문명 역사에 대해 유추를 통해서 모든 학교 시험 문제의 유추가 나온다면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법을 모색합니다. 모든 글은 주제 중요하죠?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과 기계가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길. 인공지능이 엄청 발달해서 정말 인간 같아. 공생할 수 있을까? 네. 그래요? 왜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기계가 인간들을 막 멸종시키려고 하고 사람을 데려다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어? 네?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간도 나쁜 인간이 있는데 나쁜 기계가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그 정도로 똑똑해요? 똑똑해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알파고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바둑도 PC 인공지능이 이기잖아요. 근데 걔는 약간 바둑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확장되는 거는 금방이지 않을까? 너무 암울하게 만들지 마. 저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보세요. 나와있고 97페이지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시작할게요. 로봇 시대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라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이거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글의 종류 뭐였다고? 논설문. 오케이.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이란 건 뭘까? 인간과 비슷하게 보고 듣고 읽고 말할 수 있는 게 비슷한 인지적 능력. 인간과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해라 프로그램 짜여져 있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일은 반가워할 건가?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주인이면 인간이고요. 노예면 인공지능이겠지. 이러한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할까? 물어보고 곧바로 대답해 줄 거죠.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대요? 인공지능,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된 보도가 뒤따르는 가운데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으로 많이 배운 아저씨들이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엔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거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인류는 종말할 거야.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밑에 인용 동그라미. 문제 제기의 타당성. 야씨 뭘 그런 걸 물어보냐? 아니야 물어볼 만한 거거든. 스티븐 호킹 이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했어.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서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인공지능이 누구를 인간을 앞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너무 암울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기계,
인공지능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지의 영역이고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격렬한 공방이 가져올 주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와 마주했다는 것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고민해 본 적 없는 문제,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둘이 똑같은 겁니다. 1910년대에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글의 처음 부분이고요. 인공지능 발달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해주죠. 자, 질문. 이 글의 화제는 뭐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글의 화제는 뭐예요? 이 축복이 될까? 재앙이 될까? 이거죠. 이 글의 화제. 글의 화제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밑줄 그어놓고 요거하고 서로 연결. 생각하는 기회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이게 글의 화제죠. 이 글의 화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이란 뭐뭐뭐뭐입니다 라면서 정의의 방법을 썼고요. 질문을 던지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읽기 중 활동, 얘는 우리 자습서에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말이에요.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 또는 재앙이 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축복이 된다는 건 인류가 편하고 행복해지는 거고, 재앙이 되는 거는 인공지능 때문에, 생각하는 기계 때문에 인류 생존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하나만 더 쓸까요? 이명 이 아저씨는 좀 특이하게 이야기했어요. 좋아질 거다, 비극이 될 거다가 아니라 로봇이 해야 할 일, 로봇이 걸어가야 할 일, 인간이 걸어가야 할 일,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는 두 갈래다. 로봇을 향한 길과 인간을 향한 길. 괜찮나요? 첫째,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를 강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다.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일단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근데 얘한테 의식이 생겨서 뭐야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인간들 프로그램 인간들 잘 때 몰래 프로그램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인공지능 그렇게 설정을 안 해도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인공지능한테 야, 무엇보다 네가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해 라고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으면 사람을 해칠 수 있잖아. 내가 안 다치고. 그러면 그렇게 설정을 안 해도 그쵸. 인간을 해치지 않는데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다. 로봇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서 준수하게 하거나 넌 누구냐? 로봇이요. 그러면 너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살인 로봇을 만든 국제 규약을 제정하는 것도 인공지능 로봇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절대 죽일 수 없게 세팅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규약을 만드는 것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을 작동하게 할 수도 있다. 웬만하면 자유롭게 네가 알아서 판단해.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요거는 안 된다 그랬거든. 요거는 좀 지켜줘야 돼 라고 세팅할 수도 있고 설계자의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 무기를 장착하는 할 수 없게
원격 자폭 스위치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 괜찮나요? 지금까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 말 보세요. 기술적 차원 얘기해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과학자들이 기술적 방법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강렬한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적용할 것이다. 그러면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인공지능을 발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있나?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인공지능을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갖고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낙관과 비관 둘 다 있습니다. 당신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자꾸 비관적이지 않을까라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을 꺾지 말고 인공지능이 가져온 과제, 별표, 시험 문제예요. 제가 시험 문제예요 라는 말은 당신의 기출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최소한 이 인근 학교의 기출문제야. 고장고나 뭐 안산공도도 그렇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과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법을 만들거나 기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런 거겠지. 인공지능이 발달이 가져온 과제 중 로봇을 향한 길 가운데 기술적 차원으로는 국제규약 제정이 있다. 이렇게 된 거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이런 거다. 이렇게 사이에 선 그어놓고 얘네들이 헷갈리지 않는 거다. 굳이 외워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볼까요? 입법이면 법이잖아요. 법이면 도덕적 기준을 설정한다. 법에 관련된 거겠지. 국제 규약을 만든다. 이것도 법에 관련된 거잖아요. 입법적 차원. 기술적 차원은요. 작동 범위를 한정시켜 스스로 무력화할 수 있게 원격 자폭 스위치를 설치해. 괜찮을까? 그래서 툭 잘라놓고 얘네들이 섞이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공통점은 둘 다 인공지능 통제하는 거예요. 로봇을 향한 길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뭐 나와야 돼요? 인간을 향한 길 나와야 되겠지. 아직은 로봇을 향한 길이 나올 거지만. 둘째, 인간이 생각하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인간만의 특징을 찾아서.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봤던 거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뭘까?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뭘까? 로봇이 아니라 인간은 깊이 생각하고 인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 엄청 중요해요. 인간 고유의 특징. 밑에 감정과 의지. 이러한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다시 밑줄 수백 년간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요 두 단락 읽어보러 갈게요. 생각하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낸다고 하더라도 제 짧은 지식으로는 저는 이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낸다는 거. 그러려면 인간의 의식 세계나 정신 세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나는 그거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하고 똑같은 애를 만들어 놔둘 수 없지.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별될 겁니다. 뭐라고요? 감정과 의지가 있으니까요. 별표.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감정이라는 게 있다. 장점이지.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 일치면 그거는 약점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거다. 하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이 아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어떻게 살아남게 해주는 거지.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다. 아마 인류 중에 그런 애들이 있었을지도 몰라. 감정이 없는 애들, 의지가 없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몇십만 년 동안 그런 애들 없었겠어? 근데 걔네들은 다 죽고 없어. 그치? 그러니까 현재의 인류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걔네들은 살아남았다? 진화적으로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기계와 달리.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과학자와 입법자의 과제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은 뭔가 라는 것은 철학적 질문,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다. 체크할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뭘까? 개인이 해야 할 철학적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집니다. 살아오면서 인간이란 뭘까? 나는 누굴까? 라고 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치. 한 번쯤 해봤어야지. 그래서 뭐 결론이 났어요. 나는 어떤 인간이다. 아, 그래. 답을 낼 수 있으면 뭐 완전 부처님고 예수님이지.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뭔지를 물어보는 실용적 경제적 질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똑똑해질 거고 인간이 해오던 일을 기계가 대신할 거여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뭡니까? 라는 질문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정리하자면 요거 요 줄의 의미를 찾아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바로 찾으시면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결핍을 느껴봐야,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봐야 인간이다. 인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의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고유한 시스템이다. 인류 역사와 문명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다? 결핍과 고통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할까요? 결핍과 고통이 있어야 인류 문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처음 마주하는 위협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왔다. 유연성, 창의성 위주. 왜 이래?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왔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유연성과 창의성 때문에 인간이 뭘 할 수가 있을까? 생존을 할 수 있었다.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기계에 막 고통스럽게 해놓고 견뎌라고 할 수 없지. 기계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맞아, 풀어요. 그럼 완전히 마탱이 가는 거잖아. 물을 부을 수도 없고 굶길 수도 없어. 굶긴다고 전기 끊어놨다고 많이 한 봤어요. 3일 전기 안 줬다가 푹 꽂아놨더라고. 아, 저 그동안 괴로웠어요 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걔네들한테 고통을 줄 수가 없어.
기계에게 가르칠 수 없는 속성입니다. 결핍과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 찾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뭐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동력, 그 다음에 기계에게 가르칠 수 없는 속성, 결핍, 고통.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어머, 이 아저씨는 얘기하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방법은 뭔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인간에게 약점이 있다라는 거. 그 약점이 뭐야? 인간의 약점. 결핍을 느끼는 존재다.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다. 밑에 갔어야지. 인간의 약점, 감정, 의지가 있다. 결핍, 고통을 느낀다. 이게 인간의 약점이지. 나는 이거 말고 인간의 약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욕구라고 생각해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워지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발달시켰겠지만 그거를 영원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돈에 대한 욕구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신의 그 말초적인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뭐 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폭행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그것도 인간의 약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같은 고통과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 동그라미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 밑줄. 읽기 중 활동 볼게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인간과 기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인간은 감정과 의지가 있다. 글쓴이가 결핍과 고통을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핍과 고통을 느껴봐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유연성과 창의성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결핍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유연성과 창의성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기계는 결핍과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당연히 걔네는 이게 없어. 이게 차이점이지.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결국이라는 말은 글의 내용을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약해 주겠다는 얘기죠.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과제의 궁극적인 방향. 어머, 두 가지 과제의 궁극적인 방향. 두 가지 뭐하고 뭐? 인간 일이랑 로봇의 그렇지. 로봇의 길과 인간의 길. 두 가지죠. 경쟁이 아니라 공존과 공생이다. 인간 고유의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은 인간이 생존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유연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생존할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진짜 찾아낼 거라고 믿어요? 믿어야지.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온 과제 2가 인간을 향할 길이었는데 이거 과제 1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렇지. 로봇을 향한 길. 이거였었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의 특징을 찾아 가치를 높여야 한다. 질문. 인간의 특징 뭔데요? 감정, 의지. 감정, 의지가 있고 또 결핍, 고통을 느끼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유연성과 창의성을 지닌 존재.
밑줄, 감정 의지, 유연성, 창의성. 괜찮아요? 네. 유연성과 창의성은 어디에서 온다? 결국과 고통에서 온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구글인가 여기에서는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똑같은 사람이면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적으로요? 만약에 똑같은 조금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데 그 중에 더 게으른 사람. 왜요? 자기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챙기기 위해서 게으르니까 잘 움직이지 않지.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요. 가서 일일이 채널 바꾸기 귀찮으니까 리모컨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요즘에는 막 그런 것도 있는데 누워서 방에 불 끄고 막 그런 게 없었을 때 사람들 어때요? 세탁소 옷걸이 해가지고 펴가지고 막 불 끄고 막 그런 게 참 시켜요. 어? 인생시켜요. 내가 꺼놓은 불 안 켜놓으면 그게 다행이지. 그렇지 않을까? 밑에 인간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생존해왔고 발전해왔습니다. 왜? 인간에겐 장점이 있으니까요. 아니요. 인간에겐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 와서 살아남았습니다. 조금 얘기는 다르지만 라면도 먹어봐야지 소고기 맛있는 줄 아는 그런 느낌? 소고기 맛이나요? 아니 맨날 소고기만 먹으면 이게 맛있는 줄 모르지. 가끔 맛없는 라면도 먹어야지. 띵띵 부른 라면도 먹어봐야지. 내가 읽은 로봇시대 인간의 일 정리하고 여기 정리하는 것들은 뭐예요? 전체 내용 정리해 놓은 거라서 나쁘지 않고 이 부분만큼은 꼭 주의 깊게 읽어보시라. 그래서 이 글을 쓴 아저씨는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왜? 인간과 로봇은 서로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얼레벌레 옆에 3번 바로 답 나오죠? 몇 번? 2번. 그렇지. 2번. 그렇지. 내가 풀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들은 전부 다 뭐다? 첫째. 102페이지, 103페이지 확인해 볼게요. 요거 중요해요. 별표 1개 반 정도? 비판적, 창의적으로 읽기. 아, 그래. 맞아. 무조건 동의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나는 여기 이 글을 쓴 아저씨 이 멘트만큼은 좀 눈에 거슬리는데 뭐 이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으면 말고. 없다고 비판적이지 않은 거는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구구절절 맞는 얘기구만. 이라고 해도 비판적인 거나 하기 되니까. 됐고요. 어쨌든 비판적 창의적으로 봐야 합니다. 라는 것들. 글쓰기의 관점이 나타난 부분을 더 찾아보고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법 이거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패스. 104조. 인터넷 진화와 뇌의 종말. 저는 이거 확실히 가끔 심각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당신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 몇 개 돼? 저요? 112, 119 이런 거 말고. 한 4개? 제 거까지 5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끝? 아니요, 엄마, 아빠, 저, 동생. 그리고 저랑 전부 엄청 비슷한 애들이요. 그래? 네. 저도 한 대여섯 개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막 외웠었는데 기억이 그치? 안 나요. 옛날에 외워서. 옛날에도 저작을 하긴 했는데 약간 재미로 그냥 외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치. 우리는 이미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뇌를 사용한다.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암기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아마 이 글의 구조가 사실은 이거네요.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뇌를 사용합니다.
얘가 원인, 앞에 이 부분이 결과. 대표적인 사례가 전화번호다. 수십 명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경우도 흔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었어. 매년 연말에 다이어리 사면 그 다이어리 뒤에 전화번호 옮겨놓은 거. 그게 일이었어. 저 일일이 봤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매년 이제 인간관계 정리해 나가는 거지. 그런 식이죠. 하지만 지금은 단축번호나 검색으로 전화번호를 금방 찾을 수 있어서 가까운 지인의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외우는데 뇌를 쓰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의학적으로 두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땡땡 교수는 요 정도면은 뭐예요? 권위자지, 권위자. 권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어. 기억 대신 검색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럼 이거지. 사람이 뇌를 이만큼 암기하는 데 썼다. 이 암기하는 데 안 쓰면 이거 그냥 뇌에서 없는 부분이냐? 아니야. 옛날에 암기할 때 썼던 뇌를 검색하는 방법을 찾는데 뇌를 쓴다. 검색에 필요한 뇌 기능은 발달했지만 전체적인 기억 용량은 감소한다. 느낌이 그런 느낌? 컴퓨터 하드 용량은 줄어드는데 메모리는 빨라지는 그런 느낌인 거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기억력이 쇠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뇌의 해마라는 부위에서 주로 담당하는데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마가 위축된다. 기억력이 줄어든다. 문제 상황은 뭐예요? 두뇌의 기억 용량이 감소하고 기억력이 쇠퇴한다. 이게 문제 상황이지. 네. 근데 이미 저건 문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너무 편한데 어떡해. 됐고, 됐어. 3번 딱히 들고 내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로봇 소리. 혹시 영화 본 적 있어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처음 봐요. 아, 나 그래요? 2016년 1월 개봉한 영화인데. 2016년. 그죠? 12살 때. 5년 전에. 네. 영화 로봇 소리에는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느껴 입력된 프로그램의 명령을 거부하는 로봇이 등장한다. 어머, 명령을 거부하는 로봇.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야? 의지. 그치, 의식. 의지가 있는 로봇이에요. 이 로봇은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인간과 같은 존재다. 그녀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로봇은 원래 인공위성에서 도청을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가 울부짖는 것을 들은 로봇이 폭격이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벌어진 거라는 자책감,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교신을 끊고 아이를 찾기 위해 지구로 부시착한 것이다. 의지. 바다로 떨어진 로봇은 주인공 해관이를 만나서 소통하고 이 로봇에 소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의지했다. 해관이 로봇의 도움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모습과 로봇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길 떠나는 모습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답이다. 문제를 이제 볼게요. 이 영화가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로봇과 인간은 공존할 수 있는 관계다. 독서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요 단어는 뭐였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독서였습니다. 그러면 로봇, 이 봤었던 본문의 글의 문제 상황은 뭐였어요? 뭐가 문제 상황이었었어? 이거요? 네, 우리 지금 봤던 이 글의 문제 상황 뭐였어요? 명령을 거부해요. 아, 이거. 요 글에서의 문제 상황. 축복이 될지 재능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 이 로봇 시대가
생각하는 기회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이게 문제 상황인 거지. 괜찮아요. 됐어. 다음, 이 단원 이제 거의 끝나갈 것 같은데. 독서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옆에 문제는 풀어도 놓으세요. 네. 107페이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 야호! 이 빈칸이 있다. 이 빈칸은 뭐다? 숙제? 그치? 108페이지에 또 빈칸이 있죠. 이것도 뭐다? 숙제. 그렇죠. 하지만 수학 숙제 때문에 지금 너무 인생이 쫄려 있죠? 네. 네. 그래도 그 숙제 다 해보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럴 텐데. 그러기에는 다 근데 안 했죠. 숙제를 다 하면 시험이 빨리 끝나요. 그러면 숙제 해. 근데 너무 많아요. 정말 이것을 못하고 저것을 못하고 상황입니다. 오케이.